아, 아, 핫돌. 자,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다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어,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진짜 역대급이긴 했어요. 맞죠? 네, 다저스가 연장에서 그렇게 끝내기는 아니죠. 네,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서사를 썼어요. 맞죠? 오타니가 드디어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을 하게 됐고, 야마모토가 뭔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투 속에서 MVP 수상도 하고, 커쇼의 이제 은퇴 시즌 마지막을 우승으로 또 장식하고, 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복합적으로 엮였던 다저스의 우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토론토 승오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경기가. 그래서 어차피 투수전 그렇게 소모를 하게 되면 자투올린 쪽이 많이 불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다저스가 그게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호프먼이 월드 시리즈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등을 해서 만들어낸 이 좋은 모습이 결국에는 정규 시즌의 문제였던 피홈런, 네, 정규 시즌의 문제였던 그 피홈런이 결국 호프먼이 월드 시리즈 가장 중요한 7차전에 도지면서, 네, 로하스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해가지고 연장을 가버리게 되었죠. 정규 시즌에 항상 호프먼은 피홈런이 문제였는데 그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도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진짜로 내용이 있었던 시리즈였어요. 진짜 다저스 필라델피아가 올라갔어도 사실 우승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다저스의 재물들이 다 유사하게 지죠. 네. 필라델피아랑도 치열하게 승부를 했는데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필라델피아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비슷했습니다. 뭔가 내용은 다르지만 흐름 자체가 비슷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해외 축구 4경기랑 이제 NBA 경기 있는데 분석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해외 축구는 4경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절반 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없는 경기, 사소울로 경기랑 오비에도 경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솔로 경기도 지금 원래 제노아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언더 게임의 대명사였고, 정말 언더가기 좋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언더 배당 자체가 1.5배당을 잘 넘어가지도 않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노아가 최근에 오버 게임이 날 만큼 실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승점 챙겼었던 파나마전이 파르마죠, 파르마. 파르마전이 0대0 무승부 클린시트 무승부 경기였었고, 그 최근 5경기 나머지 4경기에서 4패 받고 있는데 해당 경기 전부 멀티 실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노아가 골을 넣으면 오버 나는 거고, 아니면은 똥줄 언더 나는 거고, 라치오전은 실제로 3대 0으로 극장까지 나가면서 3대 0 오버 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노아가 이번 시즌의 초반과는 다르게 갑자기 무너지는 수비 때문에 오버 게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사스올로 홈이면은 침대 축구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스올로가 홈에서 경기하는 거 보신 분들 뭐 스포티비 요새 많이들 결제하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스포티비 결제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사스올로가 홈에서 침대 축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골 넣고 엄살 부리는 게 상당히 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 먹힌다? 만약에 제노아가 그러면은 사스올로의 침대 축구를 예상을 해야 돼요,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당연히 사스올로 정배당이 나온 이유가, 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제노아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때 경기가
우디네세전이었었죠. 우디네세전도 이제 제가 봤었고 로마 경기도 제가 홈 경기도 마지막에 봤었는데 실제 우디네세전 같은 경우도 사스올로가 골 넣고 침대 축구하다가 우디네세가 급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 말려가지고 추가 실점 나면서 대패하는 경기 양상됐었고 AS 로마가 한번 사스올로 상대로 그 이제 사스올로 홈에 가가지고 원정 가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당 경기에서 사스올로가 입장골을 거의 그러니까 전반 이른 시간에 20분 전에 디발라한테 먹혔어요. 먹히면서 사스올로가 라인을 갖다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기에 연출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스올로가 라인을 올려야 됐었고 거기에 로마가 공간을 만들면서 유슈팅 전환이 꽤나 되는 양상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결국 추가적으로 더 뚫어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만약에 사스올로가 먼저 골을 넣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사스올로 승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고 제노아가 일찍 뚫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답답한 양상 속에서 뭐 데이터대로라면 언더게임이 나야 되는 이래나 저래나 언더게임이 나야 되는 경기는 맞는데 제노아도 지금 너무 승점이 급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이미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강등권 꼬라박혀 있다 보니까 승점이 너무 간절해요 지금 제노아가.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라인을 계속해서 올리려는 양상이 나오다가 결국 그런 거죠. 오늘 농구에 비유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시카고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욕 닉스랑 시카고 경기 이 시카고가 닉스한테 비볐죠. 비비다가 그게 벌어지게 된 이유가 결국 마음이 급해지니까 3점 그냥 시원하게 던져대다가 계속 팅팅팅 하니까는 공격 허무하게 놓치면서 거기에 닉스가 야금야금 벌려갔던 게 결국 점수가 커져서 시카고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됐거든요. 결국 조급한 쪽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노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골 넣으려고 조급해지면은 사스올로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축구가 홈에서 그래요. 특히나. 많이 더티합니다. 생각보다도. 좀 거의 사우디나 이란 축구 보는 느낌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스올로예요. 지금의 사스올로는. 그리고 사스올로라는 팀 자체가 원래라면 부상 때문에 조금 이제 누수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파나문티가 피나문티죠. 피나문티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치러주고 있고 그런 거 뭐 전력 돌아와가지고 경기 풀어가고 있는 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오늘도 크게 뭐 밀린다라고 실제 전력에서 밀린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사스올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게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줘야 되는가? 지금 제노아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페이스 조금만 올라오면은 원래 전력 평가대로라면 이게 거의 동배 수준에서 책정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스올로가 약간 역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프레는 갈만하다 느껴집니다만 사스올로가 너무 고평가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매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비에도 대 오사수나 경기 이거 진짜 똥대 설사 경기거든요. 감사합니다 형님. 예, 똥대 설사 경기인데 요거도 지금 잠깐 요 표만 보내드리고 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오사수나가 지금 원정에서 계속해서 연패 꼬라박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그 시작하고 원정 전패예요, 지금. 오사수나가 이런 경기를 펼칠 애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이번 시즌에 경기를 하면서 오사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승점을 홈에 챙겨가고 홈 3승 1무입니다. 3승 1무 1패. 홈에서 전부 승점 챙겨가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오사수나라는 팀 자체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라리가 좋아하시는 분 다들 아실 텐데 원래 오사수나 홈 경기가 홈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특히나 뭐 관중들이 워낙 이렇게 좀 더티하게 응원을 하는 이제 열정적이라고 해야겠죠. 좋게 말하면은 열정적인 곳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상대 팀들이 어려워하는 곳이고 오사수나가 이점을 가져가는 것도 맞긴 한데 원정에서 계속 삽질하고 있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원래 전력대로 따지고 보면 이게
부디미르가 전방에서 공간 잡아가면은 사실 토로랑 가르시아가 만들어줘가지고 어떻게든 오베도가 뚫어내줘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 원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오늘도 그냥 클린시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일단 실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승부냐 아니면은 2대1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경기예요. 제가 두 팀 경기도 사실 제가 뭐 승무패도 많이 사고 하면서 라리가는 꼭 챙겨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승무패 이번에 승무패 당첨자 진짜 많이 나왔던데 어떻게 그 뉴캐슬 반대를 그 웨스트햄 반대를 어떻게 50명 넘게 맞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뉴캐슬 반대승을 아무튼 이제 1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어 라리가랑 EPL이 경기가 있으면은 뭐 분데스리가랑 다 경기가 세리가 다 있어도 라리가 EPL이 제일 먼저 이제 승무패 후보군으로 뽑히죠. 그래서 이제 라리가를 저도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오비에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더 무너지는 쪽은 오비에도거든요. 성적이 말해주고 있고 박살이 계속 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는 오사수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전망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만 이게 오사수나 입장에서도 승점 챙기려는 마음으로 이제 들러붙게 돼버리면 이제 원정 오사수나도 쉽지 않죠. 오비에도 상대로. 오비에도가 오늘 경기에서 만약 승점 3점을 얻게 되면은 오사수나랑 이제 동률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많이 중요해요. 지금 강등권 당장 임시적이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명문 자체도 좀 분명하거든요. 지금 초반에 지금 좋았다가 갑자기 깔아앉은 분위기 반등시키고 싶은 게 오비에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름의 양 팀 간에는 신경전이 꽤나 치열한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추천드려요. 그나마 이제 남은 두 경기는 갈만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배 라인 보시면 됩니다. 이 썬더랜드 대 이제 에버턴 경기인데 이게 만약에 에버턴 홈이었으면 그냥 언더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썬더랜드 입장에서도 이게 에버턴이 오히려 라인을 올리게 되고 썬더랜드가 라인을 내리고 있다가 역습으로 들어가는 경기가 될 텐데 이제 오늘 홈 경기 썬더랜드가 돼버리면 썬더랜드가 라인을 올리는 양상이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에버턴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맨시티 상대로 저 글리리시가 안 나왔다가 출전해가지고 임팩트가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출전해가지고 또 그렇게 임팩트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걔랑 그다음에 은자이 그다음에 그릴리시 요 핵심 3인방 플러스 알파로 잘해줘야 되는 게 듀스버리 올인데 거기 전방 결국 미드필더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압박을 얼만큼 잘 걸어주냐 싸움이에요. 결국 썬더랜드 입장에서도 홈에서 경기할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서널랜드도 지금 심지어 저번 경기 첼시 원정 잡았죠. 그 첼시 원정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뭐였습니까? 잘 지키고 빠르게 역습하고 세트피스 성과 잘 만들어내고 다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서널랜드 홈에서 무패죠. 3승 1무 기록하고 있는데 4경기 동안 실점이 단 2개밖에 없어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에버턴에 비해 더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썬더랜드의 홈 경기 양상이고 실제로 수비 라인이 잘 안 부서집니다. 이 자카 영입이 저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카가 이제 공격에서 이제 버텨가지고 해주기에는 이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이 베테랑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상이라고 그 이상인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뭐 이제 뭐 우리나라 나이로 옛날 우리나라 이제 만 나이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나이 따지면은 뭐 34살, 35살 이제 중반 꺾여 나가는 사인 텀이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그래도 30대 초반에 걸쳐 있는 상태고 33살이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저번 경기도 첼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역습 한번 갖고 갔다가 슈팅 미스 나가지고 골 못 넣기도 했었죠.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자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간 보고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고 패스를 넣어주고 수비에서 라인 잡아주고 그러한 역할 자체가 자카가 잡아주는 게 진짜 커요. 그래서 사디키랑 같이 이 미드필더 라인이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사실 상대들 뚫기가 어려워집니다. 얘네들이 넓게 퍼졌을 때 5-4-1로 내려앉아 있을 때도 공간이 쉽게 안 나와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따지고 보면 에버턴이 쉽게 이 경기를 잡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언더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언더보다는 차라리 그냥 썬더랜드 승 가는 게 배당적으로도 그냥 도전적인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버턴도 뭐 최근에 원정 계속 패배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그 3대2 승리를 했던 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 그 컵 대회도 마찬가지로 울버햄프턴한테 다시 리매치 해가지고 2대0으로 떡발리기도 했는데 원정에서 그 해당 4경기에서 딱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원정 득점력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고 울버햄프턴 수비랑 썬더랜드 수비랑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오히려 공세에서 더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쪽이 저는 썬더랜드 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정배 라인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치오 대 칼리아리인데 이것도 정배 라인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배 라인 보는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일단 언더 쪽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NBA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언더 쪽에서 생각이 드는 게 라치오가 이번 시즌에 양팀 득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모든 경기가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방적인 득점으로 나왔었고 승패를 떠나서 뭐 무승부도 마찬가지고 0대 0. 그러니까 토리노랑 3대 3 무승부 갔던 홈 경기를 제외하고는 라치오가 단 한 번도 이번 시즌에 양팀 득점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칼리아리를 상대로 지금 칼리아리가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득점을 하면서 승점을 다 챙겨갔는데 지금 그때 칼리아리가 상대했던 팀들이 엘라스 베로나, 우디네스 레체예요. 근데 라치오가 지금 이번 시즌에 실점했던 팀을 따지고 보면 초반에 안 좋았을 때 AS 로마, 그다음에 사스올로 원정, 더럽다고 했죠. 사스올로 원정 분명히. 그다음에 코모 원정입니다. 근데 실제 밸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칼리아리가 승점을 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냈던 팀들과 라치오의 수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도 라치오는 사실상 클린시트에 가깝다고 경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격에서 개선점이 만들어질 수 있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센과 자카니가 돌아온 상황에서 뭐 어차피 라치오의 톱에서의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오랜 시간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카스테야노스 영입 때부터 꼬였어요. 분명한 거는 카스테야노스 영입이 실패인데 내가 볼 때 카스테야노스가 지로나에서 진짜 잘하고 있을 때 레알도 뚝딱 패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로나가 그때 카스테야노스를 라치오에 팔아넘기면서 돈을 많이 챙겨버렸죠. 그러니까 잘못된 영입이었어요. 라치오에게는. 카스테야노스가 부상도 있었고 돌아와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었고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서 이모빌레가 버티기에는 이미 퇴물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시기점으로 근데 지금 디아 쓰고 있는데 될 거 아니거든요. 그나마 버텨주는 게 이삭센 자카니가 있으니까 윙어 싸움에서 그래도 요거는 얘네들이 안 밀려 요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얘네 둘 믿고 그냥 득점을 기대를 해보면은 라치오 승에 가깝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학사라는 그림 그리기에는 90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운 좋으면 2대 0 아니면 1대 0에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예요. 적어도 오늘 그래도 클린시트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라치오가 저는. 그래서 승언더에 가까운 경기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BA로 가보면은 NBA는 오늘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요 경기도 8시 경기인데 여러분들 8시 경기는 구매가 오전에 안 되죠.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미러키 경기 쿤보 출전에 풀업업을 걸려 있는데 쿤보 출전에 무게감을 두면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러키 5.5 핸디캡에 마인을 보게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인디애나도 사실 이번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놀라웠죠.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연패를 또 끊어냈고 지금 1승 5패로 홈에서 경기를 다시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미러키가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좀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디애나가 그 사실 3점 수비가 잘 안 돼요. 이번 시즌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인디애나의 외곽 수비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데이터도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재울 수 있는 게 살짝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인디애나가 외곽 수비가 잘 되는 편이에요. 네, 죄송해요. 네, 외곽 수비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는데, 이 보시면은 외곽 수비가 지금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경기당 만들어지는 허용하는 디펜스 대시보드거든요. 3점 포인트에서 보면 인디애나가 지금 6경기 치르면서 디프런스가 4.7% 포인트로 이루어지면서 경기당 10.3개 10개 정도의 3점을 경기당 허용할 만큼 외곽 수비 자체에서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쿤보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인사이드 자체에서의 경쟁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외곽에서 득점이 줄어들고 인디애나가 비비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쿤보가 출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쿤보가 그나마 제가 보니까 최근에 프랍업을 걸고 안 나온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 통틀어서 프라버블은 출전의 거의 70%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 반갑습니다. 이게 퀘셔너블 걸리면은 5대5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40% 확률 출전 확률은 거의 결장이 좀 더 많은 것 같던데 프라버블은 그래도 출전한다고 봐야 되고 이게 원정 경기다 보니까 동행을 했단 소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갑자기 출전 안 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애초에 시기 할 거면 원정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갈 것 같은데 일단 출전을 하는 거에 그 무게를 뒀습니다. 이게 출전을 하게 되면은 상황은 달라져요. 그러면은 인디애나 입장에서도 이게 디펜스 자체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쿤보를 상대로 시아칸과 잭슨이 버티면서 인사이드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쿤보의 오펜스 지표가 너무 지배적이에요. 지금 미러키가 쿤보가 출전 안 한 게 한 경기가 있었죠. 그때랑 쿤보 출전한 경기에서 페인트 존 안에 그러니까 15피트 이내로 경기 공격 지표를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조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쿤보가 출전했을 때만큼은 그래도 많이 인디애나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5.5점이랑 기준점 자체가 이게 데이터에 좀 저도 이게 기준점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제 인디애나가 지금 이번 시즌에 인사이드 그러니까는 페인트 그러니까는 2점 슛 관련 디펜스 자료를 보면은 리그 평균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미러키 대 인디애나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인디애나 하는 꼬라지 보고 승률 1승 5패 하는 거 보고 이러면 쿤보 나온다? 무조건 그냥 미러키 마인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핸디캡이 근데 5.5점밖에 안 준 이유가 인디애나가 실질적인 수비 지표를 보면은 리그 평균보다 1.7포인트 정도 1.7% 정도 인사이드 수비가 좀 안 된다라고 평가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지표거든요, 이게. 그거를 쿤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이냐 따라서 이게 인사이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공격 지표에서 쿤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지금 그 개인 성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쿤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지표가 너무 조금 미러키의 공격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진짜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별 성적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2분 뛰면서 더블 더블은 기본으로 깔아주고 어 깔아주고 뭐 닉스전에도 33분 뛰면 37득점 뭐 40득점 오늘도 최소 기대값이 25득점이에요. 출전 시간 30분 잡고 경기를 했을 때 풀 뭐 38분 이렇게 띄워주면은 당연히 오늘도 진짜 35득점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압도적 공격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 게 쿤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 미러키의 핸디승으로 노려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쿤보 출전에 반드시 이 그냥 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이거를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싶다면 도박수입니다. 콤보 출전 안 한다? 그럼 장담 못 해요. 네. 장담 못 합니다. 롤린스 AJ 그린 외곽이
제대로 터져줘서 38개 이상 던져가지고 40% 가까이를 만들어줘야지 적중률. 그러니까 13개에서 14개 가까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넣어줘야지 이 경기가 미러키 핸디승이 가능해요. 쿤보가 안 나와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다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경기는 5.5의 핸디캡은 생각보다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될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지금으로선 도박이죠.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은 지금 백투백 경기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경기가 끝나고 감독 인터뷰를 통해서 뭐 1쿼터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기자들이 좀 날카롭게 조금 물어뜯으려는 질문을 좀 했는데 감독이 선수들을 좀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허슬이 없고 이제 거의 뭐 월크하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지 않고 수비 디펜 안 하고 턴오버 계속 나오고 열심히 뛰는 모습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서 선수들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게 있다면 선수들이 열심히 뛸 수 있게 못하는 뛰게 뛰도록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농구가 있는데 선수들이 그걸 안 해준다라면서 선수들을 좀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드레이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뭐 아쉽다라는 뭐 말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오늘도 뭐 이제 마포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토마스의 외곽 의존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러키도 지금 이제 에드워즈가 없죠. 에드워즈가 없는데 이 와중에 브루클린이 무너져 있는 수비를 공략할 수 있냐를 따져보면은 제가 그래서 얘네들은 에드워즈가 없고 있고의 경기가 있을 때 경기 두 경기 없고 네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쪼개가지고 찾아봤어요. 지표를 봐보면은 에드워즈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데이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얘네들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로. 뭐 외곽 디펜스, 인사이드 디펜스, 오펜스적인 부분에서 뭐 오펜시브 레이팅도 뭐 한 1.1점 정도 차이. 오히려 넷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즈가 출전했었던 두 경기가 마이너스 8.9점. 에드워즈 결장하고 오히려 2점으로 더 좋아졌어요. 미네소타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미네소타가 뭐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그게 오펜스 레이팅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훨씬 더 좋아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드워즈가 없는 상황에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더 좋아지는 거를 브루클린의 외곽에 적용을 해서 보면은 실제로 미네소타가 이번 시즌 외곽 수비 같은 경우도 경기당 허용 수치가 한 13개, 12개 정도밖에 안 돼, 밖에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 리그 평균 한 11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개 정도 더 맞고 있는 건데 브루클린의 외곽 빈도를 생각을 해보고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브루클린의 수치라든지 요거를 조금 따져보면은 오늘도 사실 브루클린에게 외곽을 그렇게 미네소타가 많이 허용할 싸움은 아니에요. 그리고 디빈센조라든지 랜들이 진짜로 분전해주고 있습니다. 맥데니엘스도 마찬가지고 공격에서 에드워즈가 없는 상황에 해주는 부분이 미네소타가 분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브루클린이 이번 시즌 홈에서 보여주고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브루클린이 지금 이번 시즌에 홈에서 이거를 좀 봐보면 어드밴스로 가서 봐보면은 이 홈 성적이랑 원정 성적이에요. 홈에서 보시면은 페이스가 101.17이 나오고 있고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1.5. 그다음에 로드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20.2. 그러니까 홈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디펜스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잘한다고 하기에는 마이너스 디펜시브 레이팅이 124. 높죠. 원정에서 133.4가 말도 안 되는 거고 표본이 아직 적긴 합니다만 분명히 지금 좀 어지럽습니다. 분명한 거는. 거기에다가 지는 경기, 지금 전패를 하고 있죠. 전패를 하고 있는 경기인데 지금 이미 넷 레이팅도 마이너스 홈에서 마이너스 11.5. 그 다음에 지는 경기 평균적 전체 경기 평균이겠죠. 마이너스 15.7이 나오고 있어요. 15.7. 결국 오늘 경기 미네소타의 핸디캡이 8.5점이 잡혀 있습니다. 8.5점. 그리고 미네소타가 외곽 디펜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리그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외곽에서 완전 통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20득점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으로 학살하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경기가 결국 후반으로 갔을 때
리드하는 상황이 미네소타에 있을 만큼의 근거는 꽤나 유의미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기가 에드워즈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디펜스 지표가 개선이 되어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브루클린의 득점 이제 외곽이 약해진다라는 것이 또 쿼터별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5점, 6점 정도만 앞서 나가면은 뭐 파울 한두 개 차이로 결국 막판에 점수가 벌어지더라도 그 정도도 극복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미네소타가 이게 대승을 하려면 고베어가 인사이드를 완전 장악해줘야 됩니다. 한 30분에서 28분 정도 뛰면서 인사이드 완전히 장악을 해주고 랜들이 외곽에서 이제 좀 외곽에서도 더해주면서 개인 야투가 50% 넘어주면은 이 경기가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경기도 브루클린이 지금 이 경기는 좀 아쉽지만 핸디캡을 당하면서 또 7패 박을 경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투백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미네소타 쪽으로 좀 그래도 보게 된다. 에드워즈가 없는 것이 큰 데미지가 아니다. 오히려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미네소타가 개선점이 보이고 있는 게 에드워즈가 이탈하고 나서의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스턴 대 유타인데 유타는 이제 뭐 다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미 뭐 끝난 상황이죠. 유타가 홈과 원정에서 데이터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이 경기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 경기 오펜시브 레이팅이 125.3이 나오고 있어요. 원정 경기 똑같이 3경기 치르면서 100.7점 내고 있습니다. 디펜스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오펜스 차이 때문에 경기가 패배로 이어지고 승리로 이어지고가 바뀌고 있는 건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원정 유타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경기 데이터가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외곽에서 홈에서 외곽 퍼센트가 34.4%, 원정 29.1%, 성공 시도 3점 시도 수 자체도 오늘 좀 줄어드는 편인데 명확하게 지들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서 살짝은 뭐랄까 홈에서는 표파리 네, 홈에서는 표파리, 원정에서는 탱킹. 정확하게 좀 그걸 나눠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홈에서 워낙 잘 때려박으니까 원정에서도 져야겠다 하면서 시원하게 좀 탱킹한다라는 듯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너무나도 디펜스적인 부분에서 보다는 오펜스적인 부분에서 난사하는 데이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언오버요. 언오버로 보기에는 브루클린의 외곽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토마스도 마찬가지고 마포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두 개 합쳐갖고 3점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8개 이상을 때릴 것 같은데 거기에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어볼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한 그래도 228.5점은 좀 많이 낮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228.5인데 좀 낮게 잡힌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정도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어가면 유타 입장에서도 결국 원정에서 이렇게 오펜시브 레이팅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보스턴의 디펜스도 워낙 제가 말씀드렸죠. 보스턴이 디펜스적인 부분에서는 리그 거의 톱입니다. 톱.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리그 톱이거든요. 디펜스 보드를 봐보시면 지금 보스턴이 저 오버롤 말고 3포인트로 가도 보스턴이 마이너스에서 보면은 요쪽에 있죠. 마이너스 0.9포인트 리그 중상위권에 해당하고 있고 2포인트로 가면은 디트로이트가 1등, 보스턴이 4등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입장에서도 수비가 절대 약한 팀이 아니에요. 절대 약하지 않고 강한데 유타 입장에서 그 압박감을 과연 버텨내고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보스턴 마행 가기에는 핸디캡이 좀 커요. 이게 보스턴도 지금 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새끼예요. 프리차드. 얘가 야투가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안 좋은 방향에서 너무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번 경기도 보시면은 3점 4개 던져서 1개 넣었고 그전 경기 9개 던져서 1개 넣었고 그전 경기 8개 던져서 1개 넣었고 7개 던져서 2개 넣고 이 새끼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네요. 이 너무 진짜로 너무나도 얘가 날려버리는 공격이 심각하게 많아요. 근데 얘가 날려먹는 거를 이제 맨징시켜준 게 사이먼스예요. 그거를 벤치에서 계속 맨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스턴이 핸디슨까지 만들어내려면 데릭 화이트라든지 아니면 젤렌 브라운이
그리고 더 터트려줘야 되고 따라가줘야 되는데 인사이드 싸움 붙어버리기에는 유타 수비적인 부분에서 유타가 그렇게 밀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보스턴이 야투가 터져야 돼요, 이 경기가. 보스턴에서 야투가 터지면은 이게 뭐 보스턴 마헨오버가 되는 거고, 보스턴이 야투 안 터지고 유타도 난사하게 돼버리면 이 경기가 생각 이상으로 답답한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턴오버 되면서. 그래서 요게 저로서는 구매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경기예요. 정말로. 굉장히 안 좋은 경기고, 굳이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언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엔보다는 언더에 가깝다고 봐요. 결국 보스턴이 야투가 터져도 일방적인 득점에 대한 오펜시브 레이팅이 유타 입장에서 나오고 있고, 원정 유타에게. 그리고 보스턴 입장에서도 이게 이기더라도, 핸디 못하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면 디펜스적으로 서로가 집중이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야투 서로 난사하다가 턴오버 나오는 경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유타도 이게 백투백인 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심지어 지금 샬럿한테도 그렇게 대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마헨을 여러분들 다 고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납득되고요. 다 납득돼요. 저도 다 납득되고. 근데 저는 보스턴이 그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공격, 그 외곽 공격 지표가 조금 어, 프리차드가 말아먹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눈엣 가시네요. 저에게는 정말로 눈엣 가십니다. 예, 그 야투가. 그 홈에서는 그래도 표 팔아 먹어야 되니까요. 원정 탱킹이 초반에 페이스인 것 같아. 음. 미러키 경기 언오버는 어떻게 보냐고요? 미러키는 지금 언오버도 당장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일단 쿤보 안 나오면 이 경기는 언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쿤보 나오면은 그냥 언오버 떠나서 그냥 미러키 마행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쿤보 결장되면은 그냥 언더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원정 경기를 하는 팀들 중에서 이제 탱킹 팀들이 이 게임 던지는 게 좀 심하다라고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지금 보스턴 경기 조금 마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스턴이 이번 시즌에 경기당 평균 3점 슈팅 개수가 리그 1등입니다. 경기당 47.3개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성공률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스턴이 3점 성공률 자체는 리그 26위에요. 26위. 32.6%.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많이 던지는데 가장 못 던지는 5개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가장 못 넣는. 그만큼 3점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새끼예요. 예. 지분이 얘가 제일 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때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도 사실 마찬가지였었고, 보스턴 그 미러키 원정도 마찬가지였었고, 보스턴이 외곽이 들어가면은 이 시즌 지금 평균 지표 나오는 것보다 3개만 많이 들어가도 9점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3개만 많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13개 꼽아놓고 있는데 16개 넘으면 보스턴 마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지금 하고 있는 야구는, 야구가 아니라 농구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빠른 속공과 함께 이제 외곽 적극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농구 자체 컨셉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선수가 바뀌었다 보니까 효율이 달라진 거예요. 효율이. 그러니까 보스턴도 결국 이번 시즌에 이거를 더 개선시켜서, 승률 개선시켜서 5할 승률 넘기고 이거 더 바꾸려면 결국 외곽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똑같이 때리고는 있습니다. 정말 많이 때려요. 보시면은 3점 슈팅 개수 평균 47.3개로 리그 전체 1위예요. 클리블랜드보다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 개수는 평균 15.4개. 이게 리그 20 효율로 갑시다. 이 효율이 보시면은 네, 32.6%. 리그 26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던지니까
15개 꽂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많이 들어가 효율이 조금 더 좋아져. 만약에 보스턴이 40% 성공 확률로 3점을 꼽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경기당 40%가 4, 4, 16, 16개에다가 18개, 19개까지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3점이. 3점 19개 넣어서 지는 것도 희한해.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고점 보스턴의 외곽에 고점이 뜬다? 그럼 보스턴 마인이에요. 근데 외곽에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턴오버 되는 거예요. 팅팅팅팅팅 되는 거예요, 서로. 네, 그래서 보스턴 경기가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팅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디펜적으로 좀 강조할 수 있는 팀,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디펜 조금 좀 빡세게 하는 팀이라고 하면은 어 뭐 레이커스라든지 디트로이트 레이커스 아니면은 어 공격 쓰레기인 게 뭐 댈러스 뭐 이런 팀이랑 하면은 그냥 언더 가기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사실 보스턴은 그냥 아 제발 3점 조금만 더 들어가라 조금만 더 들어가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뉴욕 닉스 대 워싱턴인데 이거 다들 아마 핸디캡 가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들턴도 퀘셔너블 걸려 있고 뉴욕 닉스가 지금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승리를 또 홈에서 12점 차로 시카고를 따돌렸습니다. 다 따라잡혔던 경기를 시카고가 3점 난사해주면서 뉴욕 닉스가 그걸 또 벌리면서 승리를 또 챙길 수가 있었고 오늘 백투백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 결장다 지금 없는 상황이고 홈에서 백투백이다 보니까 나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뉴욕 닉스가 어제 경기가 잘 풀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게 뭐였냐면 이 도박수죠 사실. 뉴욕 닉스가 어제 3점 슛 42개 던져서 무려 20개 쳐넣었습니다. 네, 외곽에서 터진 날이었었죠. 클락센, 그 맥브라이드, 그 다음에 뭐 브럴슨,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아우노비까지 해가지고 다 외곽이 터진 날이었어요. 외곽이 터지니까 뉴욕 닉스 점수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경기였던 거는 맞는데 시즌적으로 봤을 때 뉴욕 닉스가 이러한 외곽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었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뉴욕 닉스가 지금 샷대시보드로 가서 봐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외곽에서 49.4%로 외곽을 정말 많이 던지는 공격 지표, 3포인트를 정말 많이 던지는 공격 지표가 나옵니다만 3포인트 효율은 34.4% 수준밖에 안 나와요. 요 바닥에 끼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만큼 뉴욕 닉스 입장에서도 이 외곽 보스는 똑같죠. 그러니까 외곽이 들어가면은 얘네들 좋은 점수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곽에 안 들어갈 확률이 지금 시즌까지 지표상으로는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심지어 또 백투백인데다가 경기가 워싱턴이 템포감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격도 미들턴이 없어지면은 맥컬럼 그다음에 사르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르도 지금 비비기에는 뉴욕 닉스 인사이드가 지금 빡세요. 빡세고 외곽에서도 비비기에는 뉴욕 닉스의 디펜이 빡세요. 생각보다. 그럼 결국 워싱턴 입장에서도 오늘 외곽 디펜이 안 돼 버리면 이게 외곽이 디펜이 안 돼 버리면 뉴욕 닉스에게 당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디펜이 되었을 때는 버티게 될 수 있다라고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워싱턴이 지금 이게 3점 외곽 디펜이에요. 디펜스 대시보드인데 워싱턴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딱 리그 평균이에요. 지금 샌크라멘토랑 워싱턴이 딱 리그 평균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효율로 봤을 때 디퍼런스 퍼센테이지로. 근데 경기당 평균 허용 개수가 14.7개라는 수치 자체는 꽤나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실점 수준은 외곽 야투로 인해서 꽤나 늘어날 수 있는 경기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도 생각을 한다라면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핸디캡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진 것 같아요. 예, 타운스 사실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뭐 브런슨 외곽 야투랑 아우노비 오지, 그러니까 오지 아노비의 역할이 뉴욕 닉스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 워싱턴 이 경기 미들턴 안 나오면 그냥 시원하게 탱킹 경기 하는 경기가 될 거다라고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워싱턴의 공격이 조금 더 안 풀릴 가능성이 높고 초반에 점수가 좀 벌어지면서 네, 뉴욕 니스 쪽으로 좀 가볍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경기는 그래서 요거는 언어보보다는 핸디캡으로 요거는 저는 언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요거는 핸디캡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워싱턴이 아예 득점을 못하는 상황, 뭐 100득점 초반대 아니면 90점 두 자릿수 득점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야투가 아예 안 터지기 시작해버리면 네. 저는 백투백이라도 워싱턴이 홈에서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지표적으로 볼 때는. 네, 근데 뭐 백투백인 것이 거슬린다고 하시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다른 경기를 베팅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워싱턴 지금 뉴욕 닉스 이번 시즌 백투백 처음이거든요. 처음 백투백인데 그나마 홈 백투백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 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거지. 일단은 이번 시즌 첫 백투백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거슬린다 하시면은 그냥 한번 방관하셔야 돼요. 백투백 때 얘네들의 게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나마 그래도 뉴욕 닉스가 홈 백투백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저 뭐야 지금 스쿼드 자체가 애초에 건강하죠. 예, 부상이 없이 이탈 없이 건강하죠. 그게 뉴욕 닉스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전부 지금 오늘 경기한 팀들 모든 팀들 통틀어서 지금 결장자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유일한 팀. 그나마 이 스쿼드 자체가 건강하다라는 게 닉스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지 않나라고도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닉스 핸디캡 쪽으로 내가 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 전합니다. 그다음에 댈러스 대 휴스턴인데 AD가 없습니다. 네, AD 없고 경기 보셨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댈러스가 오늘도 많이 좀 심각한 게 지금 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보시면은 이게 2점 슛 수비 데이터예요. 5경기 동안에 프리퀀시 퍼센테이지가 53.9% 나오는데 마이너스 2.5%로 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 수비 자체만으로도 리그 평균 이상으로 휴스턴이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분명히 해주고 있고 수비 메이드 숫자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순위가 좀 더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어디 갔냐? 휴스턴 내 눈이 안 보이나? 26.4개면 어디야? 여기 있네요. 네, 요쯤에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데 분명히 휴스턴이 인사이드 수비 자체가 분명히 절대 안 되는 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사이드가 AD가 없으면 휴스턴이 아니라 휴스턴한데 이 댈러스가 비빌 수가 없어요. 자원 자체가 비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외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해야 되는데 댈러스 외곽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외곽 안 쏘는 팀 중에 하나가 이 댈러스예요. 지금 휴스턴도 외곽을 안 쏩니다만 댈러스가 외곽을 드럽게 안 쏜 팀이고 경기당 성공 개수를 따지고 보면은 올랜도와 함께 리그 공동 꼴찌입니다. 공동 꼴찌. 외곽이 안 돼요. 애초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문제를 더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 이 PJ 이 새끼입니다. 예, PJ 워싱턴. 미친놈이죠. 아주 그냥. 제대로 미친놈이에요. 저번 경기도 6개 던져서 1개도 못 넣었고요. 지금 얘 야투가 지금 말이 안 돼요. 애초에 AD 못 나오게 되면서 공격의 빈도 자체는 계속해서 외곽으로 이제 뭐 쿠퍼 플래그랑 탐슨이 이제 투맨 게임 해주면서 뭐 스크린 넣고 코너 던지고 뭐 대각 던지고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할 텐데 빈도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에 댈러스가 지금 6경기 하면서 3점 슛을 30개 이상 던진 경기가 딱 2경기인데 AD 부상 전에 한 경기 있고요. 직전 경기 AD 결장하면서 30개 넘어갔어요. 외곽이. 실제로 일단 외곽의 수치는 AD가 없음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효율이 나오냐?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심각하죠, 그게. 지금 뭐 스미스 퀘셔널 걸려 있는데 이게 야투에서 이미 갈리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군까지도 지금 센터인데도 휴스턴은 외곽 기용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바깥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롤을 맡아주게 운영을 하고 있고, 듀란트 뭐 미드레인지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야투율부터 밀린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12.5점이라는 높은 핸디캡이 잡히게 된 겁니다. 이 경기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5점? 아, 너무 높아요. 휴스턴도 아까 보셨다시피 외곽을 많이 던지는 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외곽을 많이 안 던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점수 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갤러스 턴, 휴스턴 인사이드 넣고 엔드원 나오면서 듀란트 그냥 아주 그냥 오늘 날아다니고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휴스턴이 그런 경기를 과연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아, 저는 그러기에는 양팀 경기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도 배팅하기 좋은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 기준점도 225.5점? 생각보다 낮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휴스턴의 분위기가 타게 된다고. 이게 휴스턴 마인이 되면은 휴스턴이 분위기를 타는 경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멘 톰슨까지도 외곽 터지면서 듀란트 미드레인지, 아멘 톰슨 외곽, 생곤 인사이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댈러스 폭격하고, 댈러스가 팅팅팅 거리다가 뭐 경기하면은 휴스턴 일방적으로 경기하면서 이 쿼터 끝나는 시점에 휴스턴 혼자서 득점 80득점까지 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기 템포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댈러스가 얼만큼 내주냐에 따라 달리는 거고, 막 댈러스가 조금만 그 템포를 유지하면서 휴스턴 페이스 따라가 주면은 야투일 휴스턴이 나온다는 전제 속에서 230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휴스턴도 외곽 안 던지고 지공 계속하면서 생군 써가지고 이제 스크린 넣어놓고 듀란트 미드레인지 넣고 팅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댈러스도 계속해서 쿠퍼 플레이가 어시스트 넣어주면서 그 개포드 가지고 득점 좀 해주다가 미드레인지 조금 톰슨이 조금 노력해주는 거 팅팅팅 반복하다가 워싱턴 그냥 외곽 대각이랑 이제 코너에서 서 있는 거 그냥 던지다가 다 튕구면은 점수 진짜 드럽게 안 난 경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준점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래나 저래나 저는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그만큼 댈러스의 지금 야투는 15피트 밖으로 봤을 때 쓰레기 수준입니다. AD가 없으면은 지금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쿠퍼 플래그가 데뷔 전에 기대를 했던 것만큼 날아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쿠퍼 플래그가 30득점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쿠퍼 플래그가 지금 희망이자 미래예요, 댈러스에게. AD가 없는 상황에서는 3 던져줘야 되고 인사이드 알아서 해줘야 되고, 지금의 쿠퍼 플래그의 플레이 자체가 어시스트에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에이패스에 훨씬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도 야투도 그래서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좀 생각보다 점수 기여 자체가 좀 직접적인 기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시즌 초반에 보시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J를, 그러니까 엣지컴을 제외하고 요새 보면은 스타 루키 선수들 중에서 좀 그래도 득점을 화끈하게 좀 넣어주게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하다못해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그 샌안토니오 경기 있죠. 오늘은 그 피닉스가 말도 안 되게 점수를 내가 좀 오버가 나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샌안토니오 경기가 언더가기 좋은 경기예요. 의외로 언더가기 좋은 게이논논좀 외적 좀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그 웸비를 스크리너 수비로 조금 더 많이 쓰게 하고 있고, 그 쿠퍼 플래그도 그러니까 메인 득점 자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그거를 지원해 준 역할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댈러스 득점이 폭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경기인 거예요. 휴스턴 득점 수준에 따라서 언어버가 똥줄로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굳이 이걸 접근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언더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는 경기예요. 휴스턴의 수비가 워낙 또 좋다 보니 댈러스가 세 자리 득점이 진짜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다만 베팅하기 절대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멤피스가 자모란트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디트로이트는 해리스가 퀘셔너블 걸려 있는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디트로이트가 핸디캡이 좀 작게 걸렸어요. 3.5점 정도 잡힐 만큼 네, 이제 멤피스가 홈에서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배당적으로도 좀 하고 있는데 어 디트로이트가 실제로 이 득실 마진 그 넷 레이팅이라든지 디펜시브 오펜시브 레이팅 이 원정 수치 뭐 이런 거랑 뭐 다 따지고 보면 사실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이기는 경기는 시원하게 이기거든요. 시원하게. 근데 이렇게 비비는 경기는 사실상 확률상 반반입니다. 네. 제가 숫자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뭐 당연히 디트로이트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저번에 디트로이트 제가 휴방하기 전에 마지막에 엊그제 주력으로 멤버십 분들 단통 드렸던 게 이제 디트로이트 7.5 마헨이었었고 그런 것들 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디트로이트가 리그에서 2점 포인트, 2포인트 디펜스 리그 전체 1등이에요. 1등. 리그 전체 1위란 말입니다. 7.8포인트, 7.6포인트까지 디퍼런스를 퍼센티지를 벌려나가고 있고 평균 대비 진짜로 디펜스가 2점 내에서 정말 좋은 팀인데 오펜스적으로 이제 접근을 우리가 해버리면은 멤피스와 이제 디트로이트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뭐 많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디트로이트가 이기려면 디트로이트의 대승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초반에 터지는 거예요, 경기가. 근데 그런 확률보다는 비비는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경기가.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정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실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잠깐 봐보시면 하나하나씩 뜯어보자고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홈에서 2승 1패하고 있고 원정에서 1승 1패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기는 경기 보시죠. 이게 요걸 어드밴스로 좀 가봅시다. 이기는 경기를 하게 됐을 때는 얘네들이 오펜시브 레이팅이 123.1점이 나오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111.9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11.1의 넷 레이팅이 나오고 되는데 지는 경기는 97.6점의 실점 수준은 비슷하면 오펜스 안 터지면서 마이너스 12.4로 극명하게 떨어지거든요. 분명한 게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원정에서 보시면은 넷 레이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이나 원정이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래서 오늘도 디트로이트의 기대 득점값 자체가 애초에 이게 한 110점대 근사치에서 머무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멤피스도 그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멤피스 봐보시면 이게 뭐 물론 이게 아직까지도 시즌 평균 수치로 따지기에는 경기수 적고 선수 상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났던 팀들 상성도 생각해서 다 해야 됩니다만 올해 멤피스 보시면은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마이너스 까고 있습니다만 디트로이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고 페이스 자체가 좀 빠르죠. 페이스가 좀 빠른 편이고 그래서 이기는 경기, 지는 경기 차이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 보시면은 이 디펜스가 무너져 갖고 멤피스가 디펜스가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데 디트로이트도 결국에 지금 시즌 초반에 시즌 동안 하고 있는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시면은 어 자, 좀 바뀌었네요. 저번 경기 치르면서 7점대 깨졌습니다. 마이너스 6.4포인트로 2점 슛 수비 지표에서 리그 전체 아직까지도 1등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지금 승수를 쌓고 있는 것 자체가 공격보다는 디펜스에 집중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디트로이트가 이기는 경기가 되려면은 애초에 학살하는 경기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올해 멤피스 입장에서도 할 만한 싸움도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 제가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그나마 지금 멤피스가 이거를 홈 경기는 하지만 자모란트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 조금 따져보고 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그 좀 아쉬운 부분이 멤피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좀
이거 근데 따지긴 좀 그렇다. 이것까지 태클 그긴 좀 그렇고 비빌 것 같아요. 네, 비빌 것 같습니다. 멤피스가. 어, 굳이 뭐 외곽이니 뭐 사실 뭐 자유투도 딸리는 것도 아니고 어, 굳이 태클 걸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비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디트로이트의 여유로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바라셔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언지 정도만 드릴게요.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모란트 없는 상황에서 좀 경기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디트로이트가 똥출승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정도 언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1쿼터에 디트로이트는 이 경기를 터뜨려야 됩니다. 사실상 터뜨려줘야 돼요. 음.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보긴 어려워요. 네. 굳이 이제 언어벌 따지자면 저 언더에 가깝다 봅니다. 이 경기. 실제로 뭐 1쿼터에 터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터뜨리기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여유로운 승리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쿼터에 터뜨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는 1쿼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펜시브 레이팅이 103점밖에 안 돼요. 근데 멤피스도 102.2점으로 리그 꼴등이거든요. 리그에서 1쿼터에 가장 골 못 넣는 팀이 멤피스예요. 그 다음이 포틀랜드고 그 다음이 디트로이트란 말이죠. 근데 수비 안 좋은 걸로 손에 꼽는 게 1쿼터의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래서 멤피스가 오히려 1쿼터 할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비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이제 야투 외곽 인사이드 그러니까 내각 수비가 디트로이트가 잘 되냐에 따라서 똥줄 승 정도 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세크라멘토 대 덴버 경기인데 이거는 출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덴버는 자밀 머레이가 저번 경기 나왔었고 예, 존슨도 마찬가지인데 프로버블 다 걸려있죠. 근데 세크라멘토는 이제 퀘셔너블이에요. 잭 라빈이랑 그 다음에 슈로더가 퀘셔너블 걸려 있습니다. 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얘네 둘 다 나온다?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덴버 마인이 없어요. 네.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 프렌을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만약에 둘 다 나온다면, 네, 둘 다 나온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덴버가 내각 인사이드 수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덴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디퍼런스로 보시면은 프리퀀시 영어가 안 되냐. 프리퀀시 한국말 좀 한국스럽게 할게요. 프리퀀시. 요새 영어가 잘 안 되네. 유학 갔다 너무 오래됐나? 프리퀀시가 54.9% 나옵니다. 근데 이제 2%포인트 플러스로 리그 평균보다 내각 수비가 안 되는 편에 속해요. 덴버가 실제로. 이게 페인트 존 이내로 가면 덴버 이 수치가 조금 더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공격 지표를 보면요. 샷대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세크라멘토가 리그에서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2점 슈팅 효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에요. 세크라멘토가 실제로 65.4%라는 겁니다. 이게 프리퀀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성이라 말 그대로 그 실제 효율이란 말이야. 빈도 실제 빈도인 건데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디펜이 안 돼 버리면 세크라멘토가 덴버를 상대로 사실 요키치의 그런 이제 노련함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에이패스 넣어주고 저번 경기도 인사이드 좀 막힌다 싶으니까 3로 경기를 풀어가잖아요. 그 요키치의 그 노련함이 경기를 다 바꿀 수는 있는데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세크라멘토 자체적으로 공격 자체가 내각에서 굉장히 빈도 있게 많이 이루어질 테고 만약에 뭐 자밀 머레이도 만약 자칫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좀 사고 나는 거죠. 일단은 전부 다 나온다는 가정 속에서 세크라멘토도 이제 숙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 외곽이죠. 외곽이 될 테고 이 외곽에서 디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크라멘토 지금 수치를 보면은 여기 있죠. 딱 리그 평균 수치 가지고는 세크라멘토 덴버의 그 외곽을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득점 수준은 좀 따지기가 좀 어렵고 외곽에서 좀 덴버도 분명히
쌓아 나갈 수 있는 저번 경기만 해도 보시면은 요키치도 그렇게 외곽 넣고 고든 개막전처럼 안 해도 자밀머리 출전하니까는 날아다니죠. 그래서 출전했을 때 외곽이 중요할 테고 덴버 입장에서도 세크라멘토는 덴버가 인사이드가 디펜적인 부분에서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지표가 시즌 초반에 나오고 있다 보니 사보니스 그다음에 뭐 잭라빈 드로잔 전부 다 지금 인사이드를 노려야 돼요. 다 인사이드를 다 노려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벼주면은 12.5점이란 기준점 자체가 그렇게 덴버 입장에서 마인을 갈 만큼 합리적인 데이터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전부 다 출전하게 되면 전 플랜에 가깝다라고도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물론 저는 홈 덴버 진짜 개빡세거든요. 덴버가 이제 홈 덴버 자체가 지금 이번 시즌도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 잠깐 봐야 되는데 홈 덴버가 진짜 빡세요. 원정 덴버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홈 덴버가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원정에서는 렐레이팅이 1.6밖에 안 나오는데 홈에서는 두 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 렐레이팅이 26.4나 돼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렐레이팅을 보여주고 있고 홈 덴버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라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요거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구매를 못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도 표 드렸습니다만 덴버 이것도 뭐 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전혀 조합픽이 고려도 안 했습니다. 이 경기는. 네. 진짜로. 이게 그냥 홈덴버의 경기 데이터가 나오면 그냥 덴버 학살 경기인 거고, 시즌 중 데이터, 디펜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오펜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시즌 데이터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세크라멘토가 대패할 경기는 아니다. 만약에 전부 다 출전하면은. 좀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팅하기에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인데 레이커스 백투백이고 에이턴 부상 결장입니다. 라리라고 할게요. 편하게. 랄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이제 진짜로 돈치치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인사이드는 아예 그냥 거의 그냥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예 그냥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돈치치랑 오스틴 리브스의 공격 비중이 얼마만큼 잡혀가고 스마트가 그냥 들러리로서 그냥 자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가 공격 비중을 가져가 버리면은 당연히 야투율은 그만큼 떨어지게 될 테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득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러지 않고 오늘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돈치치와 리브스의 활약을 늘려갈 수만 있으면은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가 공격 비중을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오늘 스마트가 어, 외곽에서 넣어가지고 두 자릿수 넣었나 11점인가 12점인가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곽 넣어준 게 있긴 한데 사실 오늘 리브스랑 돈치치가 거의 외곽이 사실 너무 안 터지는 경기였어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얘네들이 외곽에서 더 터져주면은 점수가 좀 더 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만약에 또 이제 에이튼 없이 경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외곽 빈도는 늘어날 건데 오늘도 46개 때렸거든요. 성공률 자체가 32%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점수 좀 더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20점 선, 130점 선에서 끝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더 날 수도 있었어요. 그 외곽이 들어갔으면은.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도 점수가 그만큼 나는 거 보면은 오늘도 결국에 외곽 빈도는 늘어날 테고 40개 이상 때리게 될 텐데 포틀랜드 상대로 좀 더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레이커스란 팀 자체의 이제 컬러 자체만 보더라도 이번 시즌에 워낙 빠른 템포를 또 보여주고 있고 포스도 194로 리그 전체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말씀드린 건 포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좀 템포가 빠르게 가져가면은 어, 오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거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 이상 다른 걸로 점수 뭐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핸디캡이든 뭐든 접근하기에는 백투백 날 원정 경기인데 3.5점 핸디 주는 거면은 포틀랜드 그만큼 저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포틀랜드 저평가 안 합니다. 저번 경기도 봤는데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주루는 진짜 물건이에요. 진짜 보스턴에 있을 때부터 정말 잘합니다. 허슬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외곽 인사이드 유연성 뭐 그냥
그냥 뭐 운동력 자체가 너무 남다른 선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버가 더 좋아 보여요. 이게 돈치치가 그냥 건강하게 출전할 수만 있으면 리브스랑 같이 내외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절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게 저는 오히려 에이튼이 없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뭐냐면 에이튼은 받아먹는 센터예요. 받아먹는 센터. 지가 만들어서 하는 센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랄의 이제 그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A 패스를 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들이 하는 애들이지. 받아서 하는 애들이지. A 패스 주는 애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얘네들은 명백하게. 하치무라도 마찬가지고 얘도 서서 기다리는 애야. 스마트도 마찬가지. 지가 때리는 애고 리브스도 돈치치도 다 지가 하는 애들인데 에이트는 받아먹는 애예요. 얘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냥 팀 지금 컬러상. 그래서 저는 에이튼을 영입한 레이커스가 AD 놓치고 레이튼을 영입한 것 자체가 사실 좋게 평가는 안 해요. 그 팀이랑 안 어울려. 그래서 그냥 허수아비 수준이라 보는데 일단 없으니까. 또 오늘도 개인으로 다 하려고 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야토일만 나와주면 레이커스 경기 템포에 포틀랜드도 오늘 홈 경기 또 지금 시즌 잘 풀어가고 있고 템포감 있게 조금 빠른 경기 하지 않을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퍼스 대 마이애미 경기. 네. 요거는, 클리퍼스의 홈 경기라는 점이 좀 많이 유의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클리퍼스가 이번 시즌 3승이 전부 다 홈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는 백투백 경기고 파열 결장 확정이고, 이제 오늘도 경기 좀 풀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마이애미 강점은 이 벤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는 주전 몰빵이에요. 주전 몰빵. 근데 마이애미는 이제 벤치에서의 강력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리퍼스가 이기려면 주전 출전 시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하든 레너드가 그냥 학살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가 그냥 공격에서 지표를 그냥 뽑아줘야 되는 경기예요. 실제 보시면은 계속 레이커스란데 클리퍼스가 홈 경기가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원정에서 넬레이티 마이너스 21.1 나오는데 홈에서는 11.1 플러스로 바뀌면서 득점만 123.4점을 뽑아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거를 트레디셔널로 가가지고 기본 지표로 보더라도 홈에서 지금 이 던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외곽 효율이 43.4%가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골스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네, 홈 골스가 이것보다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덜 던지는데 더 많이 넣고 있죠. 오늘도 사실 외곽이 빈도가 꽤나 많아지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마이애미가 계속해서 마이애미는 공격 템포가 빠른 팀이고 클리퍼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리그에서 가장 포지션이 적은 팀이거든요. 즉 지공이 많은 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골 효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도 해볼만 한데 마이애미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저는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벤치에서 저 누구야 요비치 그 다음에 그 하케즈 주니어 그 다음에 폰테키오 얘네가 진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케즈 보시면은 30득점 이상 꼽았죠. 얘네가 벤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 마이애미가 안 지치고 공격 템포를 올려서 경기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드 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가 계속해서 뚫어내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레이커스가 수비가 얼만큼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따지고 보면은 결국 템포를 올리려는 마이애미냐 아니면은 리드 잡아놓고 내 페이스로 끌고 가겠다 하든의 지공이냐 이게 통하냐 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배당 자체만 보더라도 다른 경기 조합하기에는 그냥 일반승 갖고 가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핸디캡 7.5점 나왔는데 그냥 일반승 갖고 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상으로 노리기에는 마이애미가 이게 템포가 몰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요비치 그다음에 폰테키오 얘네들 외곽 더해주면서 벤치 싸움에서 쫓아가고 그러면은 그 레이커스도 이 늘다리 라인업 가지고 주전들 출전 시간 38분 이상 갖고 가면서 끝까지
몰아붙이기에는 체력적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딱 그냥 일반승까지만 노리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핸디캡까지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꽤나 큰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이 벤치 싸움에서 마이애미가 지금 이렇게 성적 오늘도 지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계속 어 석패라고 해야 될까요? 잘 싸우면서도 좀 아쉽게 지는 경기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결국 이 벤치 싸움에서 추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마이애미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외곽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외곽. 네, 3가 안 들어갔죠. 원래 3가 뭐 위긴스도 마찬가지고 아데바요도 마찬가지고 원래라면 있어야 되는 파웰 외곽 더해주죠. 그 다음에 폰테키오 뭐 요비치 다 외곽 더해줘야 되는데 사실 폰테키오랑 요비치가 벤치에서 오늘 13개 14개 던져가지고 한 3개인가 밖에 못 넣었고 그러니까 안 들어갔거든요. 외곽이. 진짜 외곽 효율이 안 나왔습니다. 27.3%. 예, 그래서 진 거예요, 마이애미가. 오늘도 외곽 터지면은 사실 레이커스 아니라 클리퍼스 긴장은 해야 됩니다. 그나마 홈이니까 그래, 니를 페이스로 할 수 있겠거니와 기대를 해보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일반승 정도로만 여러분들께 좀 권장드려 본다. 핸디캡을 권장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오늘 전체 프리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났고 이제 메인으로 자꾸 하는 게 축구 농구입니다. 네. 어, 이제 축구 농구이고 축구는 영상 자체가 사실 유튜브 저 좀 봤는데 워낙 이제 좀 빨리 올라오더라고. 프리뷰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회차가 열리자마자 회차 경기들이 싸그리 다 프리뷰가 올라오던데 저는 그 템포로 못 올립니다. 그냥 경기 당일날 이제 뭐야 제가 방송하는 날 바로 그 다가오는 새벽에 있는 경기들 이렇게 프리뷰해서 좀 올려드릴 거고 이제 NBA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갖고 갈 건데 아직까지 오전에 라이브를 할까는 아직 안 정했어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또 키면은 이제 결장자 정해지고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음, 일단 지금은 결장자 확정되고 나서 바뀌는 거에 대한 변수를 언지만 드리는 쪽으로 반방송만 하는 걸로 일단은 이어가 봅니다. 이어가 보고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결장자 변수가 많이 생기고 오전에 그게를 좀 이제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그걸 효율을 보면서 적중률 올려가지고 이제 더 돈을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오전에도 방송해가지고 좀 표 팔고 좀 그렇게 할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반방송만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결장자로 인해서 계속 바뀌는 변수가 생기고 이러면은 저도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더 잘 벌 수 있게 그 잘 버는 방법은 결국 많이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몸 갈아야죠. 그때는 이제 오전에 또 뭐 표를 재발송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라이브 켜가지고 한번 더 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아마 할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대로 반방송만 진행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좀 방송 일찍 킬 겁니다. 일찍 왜냐하면 내일 챔스가 있어요. 챔스가 있어서 경기가 좀 많죠. 챔스가 경기가 10경기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챔스 또 우르르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 또 많이 걸리고 해서 이제 내일은 조금 일찍 한 8시쯤 돼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챔스 하고 NBA 하고 요렇게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분간은 유튜브랑 이제 숲이랑 동시 송출입니다. 동시 송출 진행을 할 거고 사실 숲도 이제 야구 시즌 끝나니까 어 숲은 유입이 조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방송 키면 그래도 몇십 분 이렇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시청자 수 보는 뽕맛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유튜브 좀 켜가지고 라이브 같이 하면서 채팅도 여러 개 돌려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저도 소통하면서 방송이 재밌으니까 또 이제 영상을 녹화를 안 하면요 라이브처럼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끊어져도 돼. 흐름이 끊어져도 질문 같은 거 하면 그 질문 답변 드리고 또 이어가면 되고 라이브로 하는 것만큼의 장점이 또 따로 있어. 이게 녹화를 안 하면. 그래서 방송이 좀 이렇게 다채롭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당분간은 유튜브도 라이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내일은 8시에 뵙는 걸로 하고, 그쵸.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일단 전 뭐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열심히 해서 많이 맞추면서, 자리 잡는 수밖에 없죠. 갈아 넣어야 돼요, 결국에는. 아무튼. 그래서 내일은 8시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맞죠. 시간 얘기를 해주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 벌려고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1년 한 거고, 네. 라이포틀 승패요. 승패는 그래도 백투백 팀보다는 홈 포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레이커스가 이기려면 돈치치 50득점에 오스틴 리브스 30득점, 그 다음에 뭐 스마트 10득점 이상 잡아주고, 그러니까 라일 주전들이 다 두 자릿수 득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뉴캐슬 진 게 진짜 충격이죠. 예, 막판에 쐐기 그거 역습 그 3대1 쐐기 골까지 그냥 완전 확정으로 그냥 갖다 박아버려가지고 뉴캐슬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요새 보면요, NBA가 3쿼터가 진짜 심각해요. 네, 3쿼터에 점수 못 내는 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샌안토니오,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3쿼터, 뭐 그 둘한테 저 좀 되어가지고 걔네들 지금 임팩트 많은데 아무튼 그게 진짜 말 안 되죠. 네, 골스가 인디애나한테 진 거. 그게 진짜 말 안 되죠. 근데 제가 원정 골스는 좀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게, 골스는 그냥 홈 마인 가면 돼요. 네, 지금 페이스로 보면 제가 방송 안 하더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 당분간은 그냥 홈 골스 한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홈 마행 가면 됩니다. 네. 야투 지표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네. 홈에서는 골스가 3점을 50개 넘게 때리고도 40%, 그러니까 20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야투율이 나와요. 그만큼 다릅니다. 홈골스는. 네. NBA는 주작이 맞죠. 지금 이미 증명이 됐잖아. 그 감독하고 선수가 주작하다가 지금 FBA한테 걸려가지고, 네? 지금 잡혀갔잖아요. NBA는 주작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 걔네들만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안 걸린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NBA라는 것 자체가 탱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탱킹. 그냥 지려고 하는 경기. 선수 기용도 마찬가지고. 이 탱킹이라는 게 있는 게 NBA이기 때문에, 드래프트권 때문에 명백한 주작 게임이긴 하죠. NBA라는 게. 샌안토니오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샌안토니오는 여러분들 웬비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팀이 절대 아니에요. 막간에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샌안토니오 특히 웬비 좋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단 3경기까지 시즌 첫 3경기까지 첫 경기 너무 임팩트가 컸으니까 그랬었는데, 샌안토니오는 철저하게 지금 초반에 이제 바실이랑 캐슬 얘네 둘이 외곽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웬비 스크린 세워가지고 이제 투맨 그 더블팀 붙게 되면은 당연히 숫자적으로 한 명이 공간이 비잖아요. 웬맨에 두 명이 붙으면은 그게 캐슬이냐 바시냐 둘 중 한 명인데, 거기 공주 그 오픈 찬스 넣냐 못 넣냐예요. 오늘도 샌안토니오 보세요. 결국에 피닉스 상대로 비비다가 벌어지기 시작한 순간이 외곽 던져갖고 난사에서 계속 튕겼을 때야. 피닉스는 그거를 주워 먹었죠. 턴오버 되는 걸 계속. 근데 계속 쓰리 때리는데 다 튕기잖아. 에어볼 나오고 말도 안 돼, 진짜로. 그게 들어가야지 샌안토니오가 풀리는데 안 들어가요. 웬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걔는 열어주면 넣는 거 아니까. 그러면 일단 다른 팀들도 이제 아는 거죠. 아, 너네 웬비 막아놓고 그래, 외곽 때려봐. 들어가면 일단 작전 바꾸지 뭐. 안 들어가면은 계속해. 안 들어갈 거 알아. 그거예요. 예. 그렇죠. 피니스도 오늘 외곽 말도 안 되게 들어갔었고, 샌안토니오는 드럽게 안 들어갔고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웬비가 지금 이번 시즌에 근육량도 늘려가지고 체중 늘렸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몸싸움적으로 센터를 확실하게 쓰기에는 그럴 만한 피지컬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페인트 쪽 리바운드 자체를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웬비가 보통 하는 거 보면요. 밑에서 이제 리바운드 잡는 것보다 뒤에서 좀 더 바깥에서 페인트 좀 바깥쪽에서 블락하는데 더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고 세컨볼 이제 좀 튕겨 나오는 거 잡아서 들어가는 그런 걸로 리바운드 쌓지 사실 적극적인 인사이드 리바운드에 그렇게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달려 들어와 가지고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센터 싸움 하는 포지션보다는 그냥 애초에 공 잡고 높이로 버티고 설 수 있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스크리너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을 계속해서 15피트 바깥쪽에서 3피트 그 3점 포인트 3점 라인이랑 15피트 사이에서 스크리너로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공 잡아서 A 패스 주면서 연결해 주는데 더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상대도 아니까 웬비한테 정면의 침투, 그러니까 인사이드 파고들 각만 막고 서 있고 뒤랑 옆은 열어줘요. 그러면은 패스가 옆으로 빠진단 말이야. 거기에 항상 서 있는 게 바실 아니면은 캐슬이에요. 걔네들이 쓰리를 던지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러면 경기 망하는 거죠. 네. 제가 보고 있는 샌안토니오 농구는 항상 그래요. 웬비가 좀 잘 풀리는 경기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그런 스크린 상황을 하다가 경기가 조금 비비니까 웬비 비중 늘려주면서 외곽 좀 덜 던지고 인사이드 넣으려고 하면은 웬비가 거기에서 미드레인지 넣어주고 이제 속공 많이 늘어나면서 다른 애들이 조금 더 비중이 생겼을 때 샌안토니오 경기가 풀려요. 근데 계속 3점 비중이 걔네 들한테 이제 국한돼 버리면 샌안토니오 경기가 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기가 언더 게임이 훨씬 잘 돼. 그래서 결국 이제 디펜적으로 볼 때 외곽 수비 잘 되는 팀, 그 다음에 센터 그냥 확실하게 그냥 갖춰진 팀 만나면은 샌안토니오 경기는 샌안토니오 홈이라도 그냥 언더 간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MFA 같은 경우도 제가 버팔로 경기도 안 봤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버팔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었죠. 버팔로가 실제로 홈에서 막 17연승인가 18연승 꼽고 그랬었는데 그거 깨진 것도 이번 시즌인데 버팔로 핸디가 졸라 높게 잡히고 막 그러더라고. 라이브 스코어 보니까. 라이브 스코어에 이제 사람들 이제 채팅하고 다 보면은 핸디캡이 졸라 높게 잡히는데 저도 이제 어 멤버십 분들 혜택 드리려고 이거 저 뭐야 시그널하고 보면은 핸디캡 다 보이거든요. 이 액션 랩이 가서 보면은 다 보이는데 근데 버팔로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 그냥 짧게 짧게 이어가다 보니까 뭐 터치다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시간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좀 모르겠네. 요새는 NFL은 잘 못 보고 있어요. 요새는 그냥 NHL 좀 가끔씩 보고 그것도 NHL도 또 그 결제해가지고 또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아무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 보고 축구 보고 하니까 미식 축구는 안 보게 되더라고. 음. 아무튼 오늘은 요까지 요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챔스요. 챔스 재밌는 매치가 사실 뭐 리버풀 레알, PSG 미넨 다시 그것도 재밌겠고 한 두 경기 정도 재밌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봐봐야죠. 미식 축구도 재밌고 하키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종목이 이 미국인들의 그 이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 따먹기라는 점에서 땅 따먹기랑 이 싸운다라는 개념 속에서 걔네들의 정서적 이 뭐랄까 이 근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스포츠예요. 그게 미식 축구는 특히나 미국이 유나 어 USA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되기 위한 과정 자체가 미식축구라는 스포츠에 담겨 있어. 그게 애초에. 그래서 걔네들의 이 뭐랄까 민족 정신을 담고 있는 전통 우리나라로 치면은 살짝 그런 거죠. 네, 윷놀이 같은 거예요. 윷놀이. 걔네들한테는 전통놀이에요. 전통놀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재밌는 거죠. 네, 씨름 윷놀이가 걔네들한테 미식축구예요.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 탈춤 추고 이러면은 사자놀이 이런 거 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걸 스포츠화 시켜놓은 거야, 걔네들이. 어.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그 로바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 뭐야 대중들 이 개돼지라고 하죠. 유명하죠. 대중들이 이제 개돼지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먹을 것과 스포츠와 그 다음에 유흥을 주어 놓으면은 이 대중들은 개돼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도 안 거야.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정신을 이제 스포츠에 녹여놓은 게 미식축구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풀어놓으면은 뭔 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하든 사람들이 이제 무뎌진다는 거죠. 거기에 미쳐가지고 옛날부터 그랬다는. 그래서 로마 때부터 콜로세움이 있었던 게 콜로세움을 지은 이유가 그렇게 사람들을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 그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어, 빠져들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진짜 높은 이 사람 루머입니다. 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 개돼지들 우리들은 조종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를 설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루머긴 합니다만 실제로라는 말을 뺄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우리는 조종 당하고 있어요.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파리 패션 위크 이런 거 하잖아요. 패션도 트렌드를 걔네들이 정해주는 거잖아. 올해의 컬러는 오렌지입니다. 올해의 컬러는 뭐 사파이어 블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유행이 되게 걔네들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런 색깔의 옷을 입는 거고 그러면서 올해 이제 옷을 사러 가면은 요새 보세요. 가을 옷 사러 가죠, 여러분. 요새 전부 다 폴로 옷이에요. 폴로. 여러분들 폴로 꽈배기 니트 알죠? 예? 요새 라코스테를 가도 어디를 가도 저기 토미 힐피거를 가도 그런 데 가도 전부 다 그 꽈배기 폴로 니트를 다 만들어 놔요. 그걸 다 입고 다녀요. 브랜드가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사람들은 그냥 올해 트렌드 이거구나. 나도 이거 입어야지 하면서 색깔 그렇게 맞춰가 실제로. 그러니까 군중 심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높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사람들은 이제 어? 그 드러난 것만 봐도 그래요. 지금 누- 개나 소나 전부 다 주식하고 있죠. 미국도 대놓고 보세요. 트럼프가 우리 주식 많이 올랐죠. 이거 밀어붙이고 있죠. 이, 지금 우리나라 VIP도 보세요. 5,000P 만든다. 정책가 지금 4,200P를 뚫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주식에 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자본 시장까지도 되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세력들이 뭔가를 하려고 만들면은 뭔들 못할까?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세계의 안막 속에 갇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거물급 인사들이 뭔가를 자기들이 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과연 못 이뤄낼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석유가스 아예 안 쓰고 전기로만 세상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로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베네핏들을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의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뭐든 다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대통령 뽑고 누구 뽑고 못하네 뭐 잘하네 욕하지 말고 그냥 뽑았으면은 누가 됐던 간에 내가 뽑은 사람이 됐든 안 됐든 그 사람이 그냥 내는 정책 속에서 내가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고 저는 말해요. 저는 정체가 회색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 말해요.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 맞춰서 내만 잘 살면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 자체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거는 결국 그 진짜로 엄청난 힘을 가진 소수예요, 소수. 우리는 밖에서 시위하고 뭘 하고 해봐 떠들어도 뭐가 안 돼. 어, 진짜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무튼 너무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잡설은 하고 전 방송하고 일단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네, 네 챔스랑 농구 준비해가지고 내일 오후 8시 네 8시에 뵙도록 할게요. 다들 건승이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